30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심에 있는 미국. 왜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몰려들었을까요? 1492년 가을,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배가 아메리카 대륙 해안에 도착했을 때 세계사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고 그의 모험이 대서양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대륙에 대한 꿈과 기대는 부풀었죠. 아메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땅으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17세기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에서 거대한 부를 쟁취했는데 이를 알게 된 영국이 해외 식민지 확장에 뛰어들면서 대항해 시대의 열기가 이어졌는데요. 1604년 런던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의 특허장을 받은 런던 회사가 북아메리카로 대정정을 계획했는데요. 모험을 꿈꾸는 이들과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 돈을 벌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합류했습니다. 1607년 이렇게 모인 140여 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체서피크만 인근의 버지니아 지역에 도착했지만 힘든 여정을 못 견디고 40여 명이 생을 마감해야 했고 살아남은 자들끼리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1세를 기리며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를 건설했는데요. 초기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선택했던 내륙 지역이 문제였는데요. 그곳은 강력한 인디언 부족과의 접경 지역이었고 지대가 낮고 습한 지역이라 질병에 시달려야 했죠. 식량과 보급품은 항상 부족해 추운 겨울이면 극심한 굶주림에 못 이겼는데 그 중에는 아내를 잡아먹은 뒤 화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었던 제임스타운 주민들의 수는 그해 9월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정착 1년 만에 80%가 목숨을 잃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험난한 역경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제임스타운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꿔놓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주민들로부터 배운 담배 재배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담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타이밍 좋게 기회를 잡은 주민들이 많은 양의 담배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수출로 점차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된 제임스타운은 북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성공한 영국 식민지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한 이면에는 어두운 역사도 존재했는데요. 담배 농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최초로 아프리카 출신인 흑인 노예들이 제임스타운으로 끌려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훗날 미국의 노예제도 시작을 알리는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타운이 건설된 지 12년 후 회사는 식민지의 안정화를 위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마을에 처음으로 90여 명의 여성들을 배에 태워보냅니다. 오랜 기간 여성과의 관계를 갈망했던 이주민 남성들은 이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앞다투어 1인당 약 60kg의 담배를 지불했다고 하죠. 제임스타운의 성공은 멀리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식민지에서의 경제적 번영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보였을 뿐 아니라 청교도인들까지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며 새로운 땅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정착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작이었죠. 시간이 지나 북아메리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몰려드는 유럽인들로 붐볐지만 비극적이게도 전염병과 학살로 인해 원주민 인구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 새로운 땅을 넓혀나가며 버지니아주에서 시작해 조지아주에 이르기까지 총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는데요. 이 식민지들은 영국 정부의 총독에 의해 운영되었고 이것이 곧 미국 동부의 초기 역사였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제국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756년에 발발한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7년 전쟁으로 이어지며 북아메리카까지 확대됩니다. 훗날 윈스턴 처칠이 18세기의 세계대전이라고 했던 이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들까지도 참여했는데요. 두 강국은 각기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으며 영향력을 넓혀갔고 이로 인해 부족 간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7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프랑스는 캐나다와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영토를 영국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북아메리카에서 패권을 확립하고 대영제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지만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영국 정부는 결국 식민지 중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설탕부터 신문, 종이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모두 매겨버립니다. 과도한 세금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도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목소리를 내자 영국 정부는 겁을 먹고 설탕세와 인지세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결정을 철회하게 된 사건은 영국 의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의회는 식민지에 대한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가혹할 만큼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제정하기 시작했죠. 그중 홍차조례법은 주민들의 반발심을 폭발시킨 법안이었습니다. 홍차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관세가 없는 네덜란드를 통해 영국과 식민지에 밀반입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식민지의 밀수업자들은 네덜란드에서 홍차를 구매하여 호황을 누렸고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홍차조례가 도입이 되자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영국으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아 미국 식민지에 홍차를 직접 납품하는 공급처가 되면서 관세가 부과되어 밀수업자들은 줄어든 수익으로 화가 났고 홍차의 가격이 치솟아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지식인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에 대해 불만이 터졌고 자율권을 무시당한 처사라 외치며 곧 저항하게 되죠. 1773년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은 보스턴 차 사건으로 치달았는데요. 밀수업자들이 영국 본토로부터의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디언으로 변장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인 동인도 회사의 배에 들어가 300여 개의 홍차 상자를 바다에 폐기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가 된 촉매제 역할을 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동인도 회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영국 정부는 식민지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버립니다. 심지어 이전에 식민지의 자치권을 지지하던 의원들조차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되죠. 그 결과 영국은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자치정부를 해산시켜 버리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식민지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압박 조치였고 평화로운 식민지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영국의 끊임없는 착취라 느낀 주민들의 큰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지금의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세금 법안들이 불씨가 되어 미국 독립전쟁으로 전개될 줄은 영국 의회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쟁의 긴장이 흐르던 중심지는 보스턴이었습니다. 먼저 식민지 엘리트들은 대륙회의를 개최해 영국에 맞설 전략을 세웠고 비밀리에 자신들만의 정부를 구성하여 독립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이때 결성된 시민군은 자신들의 무기고를 영국이 파괴하려 한다는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대비를 하는데요. 때마침 영국군이 렉시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시민군 70여 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순식간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첫 번째 충돌로 한 발의 총성이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전투이기도 했죠. 이 사건 이후 식민지 대표들은 시민군을 대륙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영국과의 본격적인 전투 준비에 나섭니다. 독립전쟁은 다양한 전투와 사건들로 이어졌는데요. 대륙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희망을 되찾았지만 영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일진일퇴의 힘든 상황 속에서 1776년 7월 대륙회의는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식민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독립선언 이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라토가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며 드디어 영국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마침내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데요. 이 조약으로 미국은 단순히 독립의 자유뿐 아니라 동부 해안에서 서쪽 미시시피 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죠. 독립 후 미국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때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주요 정당들이 탄생하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워싱턴은 대통령으로서 2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스로 물러나 미국 대통령제의 중요한 전통을 확립했는데요.
그의 이 결정은 4년 임기와 2번까지 재임 허용이라는 관행을 남겼고 훗날 미국 헌법에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는데요. 뉴욕항에 세워진 여신상은 독립과 자유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에게 서부 영토 확장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역사적인 거래로 알려진 루이지애나 구입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농업 위주의 국가로 남부 지역의 면화, 북서부 지역의 밀과 돼지고기, 그리고 담배는 중요한 수출품이었는데요. 이 농산물들을 미시시피 강을 따라 동부의 주요 도시들로 운송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뉴올리언스 항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올리언스는 나폴레옹이 지배하는 프랑스 영토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 항구를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농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켰죠. 이때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아예 뉴올리언스를 사들이기 위해 프랑스에 특사를 보냅니다. 프랑스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폴레옹은 유럽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여러 식민지의 반란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를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관리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사가 찾아왔을 때 항구를 포함한 루이지애나 지역 전체의 매각을 제한했고 양국은 이 거래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를 매입하게 되죠. 당시 루이지애나는 한반도 면적의 10배나 되는 광활한 영역이었고 이 매입으로 미국의 영토가 순식간에 2배로 커지면서 미국의 욕망도 몇 배로 불타오르며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립니다. 1830년대 미국의 서부 영토 확장은 미국 역사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의 참혹한 삶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서명한 인디언 이주법으로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1830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수만 명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문명화된 5대 부족으로 알려진 체로키족 등 약 6만여 명의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 오클라호마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겨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약 15,000명의 원주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질병까지 얻어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 슬픈 여정은 눈물의 길로 불리게 되었는데 체로키족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든 여정을 견뎠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기독교 성가로 백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멜로디는 그들의 삶이 투영되어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죠. 한편 미국의 폭풍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아직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바다에선 미국 상선들을 납치하고 육지에서는 원주민들을 부추겨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했는데요. 1812년 미국은 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투로 혼란한 틈을 노려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에게 유리한 전쟁인 듯 보였지만 프랑스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은 영국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자 상황이 급반전되어 버리는데요.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 백악관은 물론 국회의사당까지 불타는 수모를 당하지만 끝까지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과 협상을 통해 양국은 무승부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죠.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미국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 군사 분야에서 최강이었던 대영 제국가부터 3년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얻은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미국의 힘을 입증한 셈이었죠. 미국은 더 이상 유럽 강대국들에게 연약한 신생국가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각인시키고 서서히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과의 전투에서 얻은 심리적 승리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미국은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서부 개척 시대는 활기를 띠었지만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와의 영토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서부 텍사스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이주해 살고 있었는데 텍사스가 스페인 땅이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살았지만 멕시코의 땅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멕시코 정부는 미국 이민자들에게 영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멕시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언어와 종교를 유지했죠.
텍사스에서는 스페인계 현지 주민과 미국 이민자들 간의 문화와 종교적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텍사스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자 미국 이민자들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며 무장 해제 명령을 내렸었죠. 이민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크게 반발했고, 이 일로 그들은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면서 텍사스 독립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전쟁의 바람이 불고 미국의 지원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죠. 텍사스의 독립을 응원하며 그들의 편을 들었고, 이 지원이 텍사스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텍사스 군대에 포로로 잡혀버린 멕시코 대통령이 독립조약에 서명하면서 마침내 텍사스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텍사스의 홀로서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 불안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에 내부에서도 홀로서기를 원하는 독립파와 미국에 합류하길 바라는 합류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충돌했지만, 합류파의 승리로 텍사스는 정식으로 미국의 28번째 주가 됩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텍사스 합병은 영토 강탈이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양국은 최악의 관계가 되는데요. 미국 역시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 기회에 멕시코 땅인 캘리포니아까지 접수하자며 국경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멕시코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멕시코가 미국군 16명을 사살하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국은 1846년 전쟁 선포를 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힘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 수도까지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 멕시코 전체가 미국에게 넘어갈 판이었죠. 결국 군사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하는 멕시코는 굴욕적인 협정을 맺게 되고, 이 협정에 따라 텍사스의 미국 연방 합병을 정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1,500만 달러의 미국의 반강제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죠. 멕시코 내부는 전쟁의 후폭풍으로 큰 혼란기에 접어든 반면, 과거 자신들의 땅이었던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거기다 캘리포니아까지 어마어마한 금맥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골드러시의 대호황기를 누린다는 소식은 멕시코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남아있죠. 1867년 미국은 또 한 번의 빅딜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먼 북쪽 땅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거래였죠. 19세기경 러시아는 계속된 동진으로 알래스카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거대한 땅을 차지했지만, 러시아 본토에서 7,000km 떨어진 거리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크림 전쟁의 패배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러시아는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알래스카를 노릴 거라는 불안감에 그 땅을 미국의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팔아버리죠. 구입한 미국 국내에선 돈을 낭비했다고 비웃기도 했지만,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석유, 그리고 석탄과 같은 풍부한 자원이 발견되면서 미국의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이후 군사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미국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노예 문제로 인한 남북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새로운 땅을 얻은 축복인 동시에 불행의 서막이기도 했던 이유가, 새롭게 합류하는 여러 주들 가운데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노예주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자유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여러 주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미국은 서서히 남북분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남부지역은 생산성이 좋은 모카를 재배하면서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을 했었는데요. 약 400만 명의 노예가 모카와 다른 농산물들을 생산해 저렴하게 수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노예들이 반인륜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산발적인 저항이 일어났죠. 또한 북부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남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남부와는 달리 북부는 공업과 상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화의 길을 걸으며 인권에 대한 의식도 함께 성장했는데요.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고 남부의 노예력을 북부 산업의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노동에 의존하는 남부에게는 경제적 위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제 폐지에 강력히 반대했죠. 19세기 중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남북 간의 노예제를 둘러싼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노예제 반대 투쟁을 벌인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 남북 간의 긴장을 폭발시켰고, 이는 남부 연합군의 선제 공격으로 이어지는 남북전쟁으로 발전했죠. 이 전쟁은 4년 동안 계속되었고 6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남기며 1865년에 남부의 항복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남북전쟁은 양측에 큰 상처를 남기고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부는 남부를 재건하고 노예 해방 인구를 사회에 통합하려고 했으며 안정화시키려 했죠. 이후 미국은 산업화 시대와 대공황을 거쳐 1, 2차 세계대전의 위기들을 통해 더욱더 세계 무대에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막바지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종결시키며 미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제 미국은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낙원과도 같은 하와이를 자국에 편입시켜 현재 총 50개 주를 가진 연방국가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확장으로 미국 면적은 대한민국의 거의 98배에 달하는 크기로 세계 3위의 거대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3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생국가에서 시작해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오늘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의 영토 확장사에 대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0년도 안 된 짧은 역사의 단풍국가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며 대한민국의 무려 100배나 되는 거대한 땅이지만 인구는 4천만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캐나다는 단시간에 건국될 수 있었을까요? 캐나다 역사의 중심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경쟁, 그리고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분열되어 싸우게 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11세기 초 노르웨이의 바이킹 탐험가들이 최초로 북미 대륙에 발을 디딘 후 500년 뒤 유럽 대항해 시대가 활짝 열리자 유럽의 변방국인 스페인은 무력으로 남미의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고 삼류 국가에서 무적 함대를 거느린 최강의 인류 국가로 단번에 탈바꿈합니다. 스페인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 역시 서둘러 신세계 탐험과 식민지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16세기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는 이웃나라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을 보며 크게 부러워하죠. 왕은 곧바로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를 신세계 탐험단장으로 임명하고 1534년 그는 곧바로 두 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르티에가 마주친 곳은 오늘날의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역이었죠. 그는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퀘벡 지역을 탐험하는데요. 도중에 이로쿼이 원주민 추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여기가 어딘지 묻습니다. 말뜻을 이해 못했던 추장은 카나타라고 대답했는데요. 카나타는 이로쿼이 말로 마을이란 뜻이었는데 카르티에는 카나타를 지명으로 알아들었고 이로 인해 오늘날의 캐나다라는 나라 이름이 탄생하게 되죠. 이후 카르티에는 캐나다 지역을 탐험하며 정착지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혹독한 겨울추위와 질병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608년 드디어 프랑스의 탐험가 사뮤엘의 등장으로 프랑스의 캐나다 정착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퀘벡 지역에 도착한 그는 탐험과 교육의 중심지가 될 마을을 건설하기로 굳게 마음먹었고 혹독한 추위와 질병이란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원주민들과의 교역으로 우호관계를 맺으며 서서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정착한 곳은 나날이 번성하여 모피 무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마침내 누벨 프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프랑스의 의미인 거대한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프랑스의 캐나다 정착 성공은 유럽 모피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당시 유럽의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모피는 고가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과 같은 상류층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의 상징인 사치품이었죠. 하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모피는 실용적인 보온재료 중 하나로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수입해온 모피는
캐나다가 발견된 이후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비버 모피가 고급스러운 질감과 내구성으로 유럽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특히 모자 제작의 필수적인 재료로 쓰여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모피로 돈을 벌기 위해 캐나다로 몰려들었죠. 한편 유럽인들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유럽인과 원주민의 모피 교역은 초기에는 서로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유럽인들이 점점 땅과 자원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원주민 사회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기다 유럽인들로 인한 천연도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더욱더 큰 혼란에 빠져듭니다. 더욱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술과 총도 큰 문제였는데요. 원주민들은 필요한 수량만 사냥하던 생활 습성을 버리고 총과 술을 사기 위해 비버 가죽을 모았고 위스키와 럼주 같은 다양한 술맛은 그들을 유혹했죠. 술맛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원주민 사회에 과도한 음주 문화가 생겨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겼고 도끼나 활이 아닌 강력한 총을 소지하게 된 부족들이 등장하면서 부족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피를 향한 인간의 욕망으로 비버의 사냥은 그칠 줄 모르고 무차별한 포획으로 인해 자취를 감출 정도로 비버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냥을 하고 결국 부족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캐나다 내에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만연해집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모피 경쟁으로 시작해 점차 캐나다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경쟁 과정에서 프랑스는 휴론 부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고 영국은 또 반대로 이들과 대립하고 있던 이로코이 연맹이라는 강력한 부족들을 지원하면서 프랑스를 견제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북미에서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상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먼저 프랑스는 탐험가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능하면 원주민들과 사이좋은 우호관계 속에서 모피 무역 활동을 했는데요. 그들은 서로 도움을 받아가며 점차 남쪽으로 확장시켜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죠. 바로 누벨 프랑스로 불리는 지역으로 거대한 영토에 비해 인구는 겨우 6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원주민들과 매번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혹한 학살도 일어나면서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영국에 대한 악감정이 많았다고 하죠. 영국은 북미 대륙의 해안 남쪽에 위치한 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가며 드디어 13개의 식민지 건설에 성공하는데요. 초기 대략 20만 명의 인구는 이후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충돌하지만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은 유럽 본토에서 일어났죠. 18세기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7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북미까지 확대되어 인디언 영토를 둘러싼 식민지 전쟁, 일명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이어지죠. 인디언들은 부족끼리 갈라져 영국과 프랑스 각각의 편을 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역사는 보기 드문 명작으로 잘 알려진 라스트 모히칸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군과 원주민 동맹들은 강과 호수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소규모 부대로 영국군을 공격해 큰 활약을 했지만 프랑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영국 식민지 인구를 당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영국의 군사적 우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영국 왕립해군 로얄 네이비가 본토로 지원해 오면서 전쟁의 상황은 급반전하게 되는데 로얄 네이비의 거대한 대포 앞에 프랑스 해군은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영국의 손을 들어주었죠. 결국 영국군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퀘벡시와 프랑스인들이 개척한 지금의 최대의 무역항인 몬트리올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버리자 패배를 직감한 프랑스 귀족과 군인들은 유럽 본토로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프랑스 주민들과 원주민 동맹 부족들은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에게는 힘든 시련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1763년 파리 조약으로 마침내 유럽 대륙의 7년 전쟁과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종료되고
프랑스는 캐나다 지역의 영토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영토를 영국에게 빼앗기고 루이지애나 지역은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 북미에서 방대한 영토를 확보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해 대영 제국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로 7년간의 긴 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새롭게 얻게 된 영토 관리에도 문제가 생겼죠. 특히 프랑스 식민지였던 퀘벡 지역 같은 경우는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아 영국은 이들이 반란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며 통치 방법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심 끝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퀘벡법을 시행하는데 이 법안은 프랑스계 주민들에게 프랑스어 사용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프랑스법 일부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퀘벡시 주민들이 영국의 지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지만 반대로 미국 13개 식민지 주민들은 특별한 대우라며 불공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주민들 입장에선 영국이 퀘벡에만 특권을 부여한 셈이니 자신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더욱이 영국 의회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13개 식민지에게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는 보스턴항에서 촉발된 보스턴 차 사건으로 발전해 결국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죠. 1775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캐나다 퀘벡에 사는 프랑스계 사람들에게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퀘벡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영국 통치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독립전쟁이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이 깨질 수 있는 위협으로 느껴져 대부분의 퀘벡 사람들은 중립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미국은 퀘벡을 공격해댔지만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전쟁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공격은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치열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얻는 데 성공하는데요. 마침내 미국과 동맹국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13개 식민지에서 서쪽 미시시피 강까지 영토가 확장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되죠.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후 캐나다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전쟁 당시 미국 내에서도 독립을 원하지 않았고 영국을 끝까지 지지했던 충성파들이 있었는데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로 영국계 사람들이었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 같은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의 토론토의 옛 이름인 요크라는 도시가 개발되기도 하죠. 한편 퀘벡 지역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곳은 카톨릭을 믿는 9만여 명의 프랑스계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캐나다는 이 두 그룹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주로 사는 어퍼 캐나다와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 로어 캐나다로 갈라집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캐나다에서 살게 되면서 여러 난간에 부딪히죠.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큰 난제였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상업과 금융 같은 고소득의 엘리트 일자리를 가진 반면 프랑스 사람들은 농사나 저소득 노동자가 많아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인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불만을 품은 프랑스계 주민들이 늘어나고 무력 반란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영국군에게 진압당하고 말죠. 반란은 실패로 끝났지만 영국 본토 내에서는 캐나다 식민지에서 왜 반란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840년 영국은 갈등의 주요 원인 지역인 어퍼 캐나다와 로우 캐나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캐나다 주로 통합하는 연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연합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캐나다 주는 하나의 입법기관을 가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이 입법기관의 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공식 언어를 영어로 통합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퀘벡 주민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는데요. 이로 인해 두 그룹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한참의 시간이 흐른 196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어 사용 합법화를 추진해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식 언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요.
비로소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는 이제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대담한 결정과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 영국계와 프랑스계 사이의 융합과 통합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는 급속도로 안정되어 갑니다. 또 한 가지, 캐나다에서 금과 은과 같은 수많은 광물 자원이 발견되면서 유럽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이주해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캐나다는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하며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습니다. 캐나다는 통합의 길로 들어선 반면 이웃 지역인 미국은 남북이 분열되어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이때 군수 물자 등을 수출한 캐나다가 큰 호황을 누리면서 더욱더 발전한 계기가 되죠. 그러나 4년간의 내전을 끝낸 미국이 전쟁과 역경 속에서 배운 군사와 산업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재건에 성공하면서 단번에 캐나다를 군사 경제적으로 압도해 버립니다. 미국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영국과 캐나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캐나다 전체가 미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들었죠. 결국 1867년 영국의 승인 아래 지금의 퀘벡주와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 그리고 노바스코시아를 통합하여 사실상 캐나다라는 연방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캐나다의 독립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치열한 전쟁 과정과는 반대로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이후 주변 지역을 점차적으로 자국으로 편입시키면서 영토를 더욱더 확장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뉴펀들랜드가 10번째 주로 합류한 후 지금의 캐나다 단풍국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는 유럽 전선에 17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하면서 국제분쟁에도 깊이 관여했는데요. 참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동시에 캐나다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국제사회 발언권이 커져 자국의 주권을 더욱 중요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발표는 캐나다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연방국들이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정치적, 외교적으로 독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은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매우 중요한 해였는데요. 그해 영국 의회는 캐나다 스스로 헌법을 만들 수 있게 법을 통과시켰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법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영국왕을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는 영국 연방의 일원이자 입헌군주제의 완전한 주권국가로 탄생하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합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건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인 호주. 대한민국의 약 70배에 달하는 넓은 호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섬으로 착각될 수 있지만 북극해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그린란드보다 큰 땅은 대륙, 작은 땅은 섬으로 구분함에 따라 호주는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분류되는데요. 현재 인구는 약 2,700만 명으로 기온이 높은 아열대 기후부터 온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지리적 제약들로 인해 면적에 비하면 인구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브리즈번과 같은 온대 기후인 해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넓은 사막과 초원 지역이 나머지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진 호주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럽 지도에서 한때 미지의 땅으로 표현된 넓은 대륙인 호주는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탐험가들이 호주 북부 해안을 처음 발견하면서 유럽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뉴홀랜드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지칭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고온다습한 기후와 먼 거리 등 환경적 이유로 그곳을 식민지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18세기 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동남부 해안을 탐험하고 그 지역을 비어있는 땅이라 정부에 보고하는데요. 해안 지역에 뉴 사우스 웨일즈라 이름을 붙여 영국의 새 영토로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쿡 선장의 선언은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영토 강탈이었습니다. 호주는 오래전부터 애보리진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약 6만 5천 년 전
현재보다 해수면이 훨씬 낮았던 시기에 아프리카를 떠나 동남아시아를 경유하여 호주 대륙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는 대략 100만여 명의 애보리진이 300여 개의 서로 다른 부족 국가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각기 다른 사회 구조와 25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며 각각의 생활 문화를 발전시켜 왔었죠. 그런데 쿡 선장이 호주를 발견하고 일방적인 영토 선언으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제법규에 따르면 새로운 땅을 발견한 탐험가는 자신의 국가 영토로 선언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규칙을 바탕으로 호주를 공식 식민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그 땅을 터전으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침탈의 역사나 다를 바가 없었죠. 더욱이 영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죄수들이 호주로 유배되면서 원주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 배경에는 영국 내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기계 도입과 대량 생산을 시작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죠. 대영 제국으로서 전 세계의 식민지들을 건설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빈곤의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런던을 포함한 대도시들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과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했고 실업률 상승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돈 많은 자본가들은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큰 이익을 보았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을 일하며 배고픈 가난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율이 급증한 시기, 절도 범죄에 대한 영국의 법 체계가 매우 엄격했는데요. 이는 부유한 계층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형벌 중 하나인 지비팅은 당시 영국에서 사용된 가장 공포스러운 형벌 중 하나였죠. 이 형벌은 살인이나 국가 반역과 같은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요. 범죄자를 작은 철제 케이지에 가두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케이지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이나 매서운 겨울 속에서 식사나 물을 제한된 상태로 방치하여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죽음 이후에도 죄수의 시신은 케이지 안에 남겨져 까마귀와 같은 새들에 의해 훼손되어 결국 남는 것은 유골뿐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보여준 지비팅 처벌은 범죄에 대해 치르게 될 대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잔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범죄율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마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독특한 해결책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퇴역한 군함과 상선을 개조하여 헐크라는 바다 위에 감옥을 만들었죠. 철과 목재로 만들어진 이 선상 감옥은 수백 명의 죄수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육지로 가서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 밤에는 다시 배로 돌아와야 했는데 강제 노동과 제대로 된 식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곰팡이 낀 비스켓으로 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전염병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죄수들 뿐만 아니라 선박이 정박해 있는 항구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죠. 결국 영국은 더는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영국의 귀족과 일부 정치인들은 범죄자들이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게 되는 문제로 인해 그들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며 마침내 그들을 먼 식민지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미국 동부 13개 주가 이 목적지로 사용되었지만 미국 독립전쟁 이후 영국은 캐나다를 새로운 장소로 선택했죠. 하지만 프랑스와 영토 분쟁이었던 캐나다로 죄수들을 보내기에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쿡 선장이 발견한 불모의 호주 대륙으로 영국 죄수들을 수용할 장소로 결정되었죠.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1787년 5월 아서 필립 선장의 지휘하에 780여 명의 죄수를 태운 11척의 죄수 수송선이 영국을 출항해 호주로 향했는데요. 죄수들 대다수는 추위와 배고픔을 못 이겨 빵이나 옷을 훔치는 등의 사소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죠. 호주에 도착한 필립 선장은 여러 정착지를 검토한 끝에 현재의 시드니를 정착지로 선택했는데요. 당시 영국
내무부 장관인 시드니 남작의 이름을 따서 정착지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1788년 1월 26일 시드니에 도착한 그 역사적인 순간은 호주의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총 16만 명이 넘는 죄수들이 호주로 이송되었죠. 처음에는 정부가 이 작업을 주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간 회사들이 이를 맡게 되면서 죄수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족쇄에 묶여 교도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9개월 이상의 긴 항해 동안 많은 죄수들이 목숨을 잃었고 무사히 호주에 도착한 죄수의 비율은 겨우 40%에 불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선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배가 호주에 도착한 이후에 보수를 지급해 주었는데 이 보수는 무사히 살아남은 죄수들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 방식 덕분에 죄수들의 생존율이 놀랍게도 98%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호주에 도착한 죄수들은 다리와 항구를 건설하는 데에 동원되었고 광산에서 힘든 일을 감내해야 하는 노동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먼저 4년간을 복역을 하면 특정 조건 아래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14년이 지나면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유배지였던 호주는 새로 부임한 5대 총독 레클런 맥쿼리의 지도 아래 급격히 변모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병원과 다양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며 농업과 목축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동시에 형기를 마친 죄수들에게 무료로 토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의 기회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죄수들이 땅 주인이 되기도 했죠. 맥쿼리 총독의 개혁은 호주 사회계층을 변화시키며 크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오늘날 호주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자윤이 된 사람들의 노동력과 효율적인 정책이 맞물리면서 호주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의 삶은 크게 어려워집니다.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살던 해변가의 땅을 빼앗기고 살기 힘든 내륙으로 옮겨가야 했는데요. 일부 원주민들은 백인들의 사냥감이 되어 살해당하는 일이 빈번했고 실제로는 오늘 원주민 사냥으로 17명을 죽였다. 라는 탄압 사실이 담긴 일기가 발견되며 충격을 주었었죠. 특히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학살 사건은 19세기 초에 발생한 비극적인 충돌로 훗날 블랙워라 불리며 알려집니다. 이 사건은 태즈메이니아의 원주민은 거의 전멸에 이르게 했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지워지고 부정당했습니다. 거기다 수많은 유럽인들의 이주로 인해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퍼져 많은 원주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초기 100만 명에 달했던 원주민 수는 이후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결국 원주민의 시대는 종식되고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했습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호주 개척 작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동부에서 시작된 이 작업이 서부로 확장되어 결국 호주 전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특히 19세기 중반에는 빅토리아주에서 금이 발견되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호주로 몰려들며 대규모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인구는 2배로 증가하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호주는 죄수 유배지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데 호주의 골드러시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이는 호주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전에 취한 희열과 동시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는데요. 빅토리아 주 정부는 전 세계로부터 몰려오는 광부들을 규제하기 위해 값비싼 채굴 면허증을 발급했는데 금을 찾은 광부들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금을 찾지 못한 광부들에게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면허증이 없는 불법 광부들을 찾아내려 했었지만 검열 과정에서 경찰과 관리들의 부패와 불법적인 행동들로 광부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죠. 거기다 5만여 명의 중국 이민자들이 이 시기에 대거 유입되었는데 그들은 백인들과 달리 이른 시간에 일어나 늦게까지 황금을 채굴했고 저렴한 임금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광부들은 일자리를 두고 그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결국 임금 문제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데요.
유럽 출신 광부들은 정부를 향해 채굴 면허증의 가격 인하와 검열 완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합을 결성해 강력히 요구했지만 주 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검열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저항감이 커진 광부들이 급기야 반란을 일으켜 정부와 충돌이 발생하죠. 주 정부는 즉시 반란을 진압하며 주동자들을 체포했는데요. 22명의 광부와 6명의 군인이 사망한 이 사건은 광부들의 패배였지만 그들을 무시하면 호주 전역으로 반란이 크게 번질 수 있겠다라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결국 영국은 광부들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여 면허세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되고 광부들의 부담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이 호주 전역의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반란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기 시작했는데요. 호주 주민들의 지속적인 독립 요구에 영국 정부 역시 본국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를 더 이상 무력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00년 영국 의회는 호주 연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호주 내 6개 주가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호주의 6개 영국 식민지인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등 지금까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하나로 통합되어 호주 연방이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1901년 1월 1일 호주는 공식적으로 연방국가로서 독립을 선포하고 이날은 현재 기념되고 있습니다. 1901년 호주 연방의 출범은 자치정부를 세운 것이긴 했지만 여전히 영국 왕실이 호주의 국가원수로 남아 있었고 영국 왕이 임명한 총독이 호주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이라기보다는 자치령으로 간주되었죠. 호주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사람들의 자유와 통합을 축하하는 거리는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호주인으로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당당히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때 재미있는 역사적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호주가 연방이 되면서 수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잘 발달된 두 도시 시드니와 멜버른은 각자 호주의 수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쟁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시드니는 인구가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이고 멜버른은 골드러시 기간 동안 급성장한 도시로 시드니와 인구 면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이 두 도시 간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예상치 못한 해결 방안으로 시드니와 멜버른도 아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중립적인 지역 캔버라가 새로운 수도로 결정됩니다. 해안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보다 내륙에 위치해 있는 캔버라가 안전한 도시라고 판단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여 출발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호주는 위치상 영국과 가까운 유럽 땅이 아니라 아시아에 위치한 대륙이라서 호주 백인들은 오래전부터 황색 공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인들을 두려워했는데요. 특히 골드러시 이후 대거 유입된 아시아인들에게 정복당할 것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정책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독립 이후 호주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비유럽계 이민자를 배제하고 유럽계 백인 이민자만을 자국민으로 인정하는 취지였죠. 예를 들어 영어로 시행되는 필기 테스트는 백인 이민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는 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백호주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정치적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원주민을 관리해 보호하겠다며 동화 정책을 만들고 원주민 보호구역을 설정했지만 사실상 원주민으로부터 그들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빼앗아 백인의 문화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했죠. 또한 애보리진 어린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해 더 발전된 문화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다며 백인들의 가정으로 강제 입양시키기도 했는데 이렇게 분리된 어린이들은 도난당한 세대로 불리며 백인 가정에서 노예나 하인처럼 대우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호주는 다시 큰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호주 북부 폭격은 호주가 국방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의 동맹국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호주는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수백만의 적은 인구로 어떻게 이 거대한 나라를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나왔고 이는 백인들만으로는 더 이상 호주를 지킬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죠. 전쟁을 통해 인구 부족의 위험을 실감한 호주 정부는 백호주의가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결국 백호주의 정책을 폐지해 다양한 문화 및 인종의 이민자들을 수용하여 다문화 사회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호주는 웨스트민스터 통치법과 영국 의회가 호주에 대한 최종 입법 권한을 포기하는 호주법이 통과된 이후 완전한 독립국으로 거듭났습니다. 2008년 2월 13일 호주 정부는 부끄러운 과거의 애보리진 원주민에 대한 만행을 뉘우치며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사건은 호주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애보리진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호주는 자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주 역사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